알프아라스 산맥의 봉우리는 겨울의 끝자락에서도 눈을 이고 있었다. 그 아래 세상의 소란에서 비껴난 듯 고독한 사냥꾼 마테오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산처럼 깊고 손은 오래된 활처럼 단단했다. 그러나 그의 침묵 속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폭풍의 예감이 서려 있었다. 15세기 말 레콘키스타의 마지막 불길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라나다 왕국의 숨결이 잦아들고 카스티아 연합 왕국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소리가 산골짜기까지 희미하게 들려오는 시절이었다. 마테오는 아버지 로드리고에게서 배운 대로 살았다. 산은 그의 집이었고 짐승의 흔적과 바람의 소리는 그의 언어였다. 로드리고는 전직 군인이었으나 전쟁의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숨어든 은둔자였다. 그는 아들에게 활 쏘는 법과 칼 쓰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법을 가르쳤다.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된다, 마테오. 오직 내 자신과 이 삶만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은 마테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고독에 익숙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필요한 짐처럼 여겼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길로 사람을 이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는 이사벨라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소피아는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고 이사벨라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희귀한 약초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 약초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깊고 험한 산속 금지된 구역에 자란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사벨라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산으로 향했다. 가파른 염소길을 오르고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했고 눈빛은 간절했다. 마침내 약초가 자생한다는 바위 절벽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카스티아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약탈을 일삼는 바르가스 대위의 부하들로 이 외딴 산골까지 탐욕의 손길을 뻗치고 있었다. 거기 서라, 여자! 이사벨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병사들은 희희낙락하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겁에 질린 이사벨라는 뒷걸음질 치다 발을 헛디뎠다. 아찔한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졌다.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한편 마테오는 사냥 중이었다. 그는 익숙한 숲길에서 낯선 소란을 감지했다.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여자의 비명.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난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절벽 아래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처녀가 보였다. 병사들은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죽었으리라 판단했는지 욕설을 내뱉으며 말을 돌려 사라졌다. 마테오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다. 세상사에 엮이지 말라. 하지만 차마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갔다. 처녀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 다리는 부러진 듯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마테오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들어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에 그의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은신처인 외딴 동굴 오두막으로 향했다. 마테오의 은신처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있었다. 그는 이사벨라를 조심스럽게 간이 침대에 눕혔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상처를 약초로 지혈했다. 이사벨라는 밤새 열에 시달리며 신음했다. 마테오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다. 낯선 일을 돌보는 것은 그에게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가녀린 숨소리가 그의 고독한 세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사흘이 지나서야 이사벨라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낯선 천장과 희미한 불빛,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깊은 눈동자. 여긴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네. 오두막이요. 절벽에서 떨어졌소. 마테오의 목소리는 낮고 무뚝했다. 이사벨라는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다. 병사들, 절벽,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 그녀는 온몸을 꿰뚫는 듯한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며칠이나 누워 있었나요?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 있었소. 사흘이나, 어머니는 어쩌죠? 이사벨라는 울음을 터뜨렸다.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두고 온 죄책감과 걱정이 밀려왔다.
마테오는 당황했다. 그는 위로하는 법을 몰랐다. 그저 묵묵히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이사벨라의 눈물은 그의 마음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책임감. 몸이 나으려면 몇 달은 걸릴 거요.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소. 몇 달이라는 말에 이사벨라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테오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제 어머니 소식을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마을에 혼자 계세요.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마테오는 다시 망설였다.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물 젖은 그녀의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마테오는 이른 새벽 산을 나섰다. 그는 조심스럽게 마을 근처까지 접근했다. 마을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바르가스 대위가 이끄는 군대가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식량과 값나가는 물건들을 약탈했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의 집을 멀리서 살펴보았다. 다행히 병사들이 들이닥친 흔적은 없었지만 집안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이사벨라의 집으로 숨어들었다. 어두컴컴한 방 한구석에서 소피아가 기침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내에 겁을 먹었지만 마테오가 이사벨라의 소식을 전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가 안전하며 다리를 다쳐 회복 중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약간의 식량과 약초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우리 이사벨라를 부탁합니다. 소피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마테오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사벨라에게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만 마을의 상황을 듣고는 다시 불안에 휩싸였다. 그 후 몇 달 동안 마테오는 이사벨라를 극진히 간호했다. 그는 사냥한 고기와 산열매를 가져다 주었고 이사벨라는 그에게 자신이 아는 약초 지식을 알려주었다. 마테오는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밤을 틈타 몰래 마을을 오갔고 그때마다 소피아의 안부를 살폈다. 고독에 익숙했던 마테오의 세계에 이사벨라라는 존재가 점점 커져갔다. 그녀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연약함이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이사벨라 역시 마테오의 무뚝뚝함 속에 숨겨진 다정함과 신뢰감을 발견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의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에게 야생화를 꺾어다 주기도 하고 밤하늘 아래 모닥불 옆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이사벨라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의 고독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다. 어느 날 밤 마테오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사벨라에게 말했다. 이 산에서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사벨라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저도 당신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마테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마테오는 조심스럽게 이사벨라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다.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험한 산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마테오가 다시 마을을 살피러 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바르가스 대위는 주민들의 저항 기미가 보이자 본보기로 몇몇 사람들을 끌고 갔고 소피아 역시 병든 몸으로 숨어 지내던 곳이 발각되어 다른 부녀자들과 함께 막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바르가스는 그들을 인질 삼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사벨라는 어머니의 소식에 거의 실신할 뻔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마을로 달려가려 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다리로는 불가능했다. 마테오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내가 가겠소. 당신의 어머니를 구해오겠소. 혼자서는 위험해요, 마테오. 이사벨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가 아니오. 마테오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아버지 로드리고를 찾아가야 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아버지의 거처로 향했다. 로드리고는 산 더 깊은 곳, 더욱 외진 곳에 살고 있었다. 마테오가 찾아왔을 때 로드리고는 말없이 나무를 깎고 있었다. 아들의 다급한 이야기를 들은 로드리고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국 세상사에 발을 들였구나. 로드리고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사벨라의 어머니가 무고한 사람들이 잡혀 있습니다. 로드리고는 오랫동안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 속에는 과거 자신이 버리고자 했던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한 여인을 향한 깊은 연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바르가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자라고 하더군. 쉽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로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벽에 걸려있던 낡았지만 잘 관리된 검을 집어들었다. 가자. 너무 늦기 전에. 마테오와 로드리고는 밤을 틈타 마을 근처로 접근했다. 로드리고는 그의 경험을 살려 경비가 허술한 곳을 파악하고 지형을 이용한 계획을 세웠다. 이사벨라도 몰래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돕고 싶었다. 그녀의 약초 지식과 침착함은 예상치 못한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그들은 먼저 병사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마테오의 뛰어난 활솜씨와 로드리고의 노련한 움직임으로 외곽의 보초 몇 명을 소리 없이 처리했다. 그 사이 이사벨라는 약초를 이용해 잠시 병사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연기를 피워올렸다. 혼란을 틈타 마테오와 로드리고는 소피아와 다른 부녀자들이 갇혀있는 막사로 잠입했다. 막사 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마테오는 소피아를 찾아 부축했다. 로드리고는 다른 부녀자들에게 조용히 따르라는 신호를 보냈다. 탈출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막사를 거의 빠져나왔을 때 순찰을 돌던 병사 하나와 마주치고 말았다. 침입자다. 병사의 외침과 함께 막사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방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로드리고는 마테오에게 소리쳤다. 이사벨라와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가라. 내가 뒤를 막겠다. 아버지, 어서 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 로드리고는 검을 뽑아들고 달려드는 병사들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검술은 녹슬지 않았다. 전직 군인의 위용은 여전했다. 그는 혼자서 여러 명의 병사들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었다. 마테오는 이를 악물고 이사벨라와 사람들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마테오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숨가쁘게 달려 약속 장소인 오래된 예배당 폐허에 도착했다. 하지만 로드리고는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마테오의 심장을 옥죄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바르가스 대위가 직접 추격대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다. 그들은 예배당 폐허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거기 숨어있는 쥐새끼들. 당장 나오지 않으면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바르가스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번뜩였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마테오는 이사벨라와 사람들을 예배당 지하 비밀 통로로 숨겼다. 그리고 홀로 밖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사냥용 단검이 들려 있었다. 내가 시간을 벌겠다. 모두 무사히 빠져나가시오. 마테오는 결코 아버지만큼 뛰어난 전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지형을 이용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의 민첩한 움직임과 정확한 활솜씨는 병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 불리했다. 마테오는 점차 지쳐갔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병사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왔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검붉은 형체가 병사들 사이를 헤집고 나타났다. 로드리고였다. 그는 피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마테오! 로드리고는 아들에게 달려들던 병사들을 베어넘기며 길을 열었다. 그는 바르가스 대위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로드리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늙은이, 아직도 살아있었나? 내 놈의 목을 가져가면 좋은 공적이 되겠군. 바르가스는 비웃으며 검을 휘둘렀다. 두 사람의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로드리고는 노련했지만 이미 지쳐 있었고 부상도 깊었다. 바르가스는 젊고 잔혹했다. 몇 번의 검이 부딪힌 끝에 바르가스의 검이 로드리고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다. 로드리고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마테오가 절규했다.
바르가스가 로드리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로드리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르가스의 다리를 걸어머뜨렸다. 그리고 쓰러지면서 마테오를 향해 외쳤다. 가라 아들아! 살아야 한다. 이사벨라를 지켜라. 로드리고의 눈이 감겼다. 마테오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지하 통로로 몸을 던졌다. 바르가스는 분노했지만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그를 쫓을 수 없었다. 마테오와 이사벨라 그리고 소피아와 몇몇 생존자들은 지하 통로를 통해 간신히 포위망을 벗어났다. 그들은 말없이 깊고 깊은 산속으로 걸었다. 아버지의 희생,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로드리고가 예전에 알려주었던 아무도 찾지 못할 만한 깊은 계곡에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했다. 마테오는 양지 바른 곳에 아버지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는 사흘 밤낮을 무덤 앞에서 떠나지 않고 울었다. 이사벨라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라나다가 함락되고 레콘키스타는 막을 내렸다는 소식이 산골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전쟁의 상처는 깊었다. 마테오와 이사벨라 그리고 소피아는 산속에서 그들만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다. 마테오는 사냥을 하고 은신처를 지켰고 이사벨라는 약초를 캐고 음식을 만들며 소피아를 돌봤다. 그들은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다. 마테오는 더 이상 고독한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든든한 가장이었고 이사벨라는 연약한 처녀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봄날 마테오와 이사벨라는 로드리고의 무덤을 찾았다. 무덤가에는 이름